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6,000선 초입 구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가게 될 텐데 코스닥도 상승 추세를 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나오고 기관은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1,440원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뭐니 해도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세 이슈부터 차근차근 살피면서 시장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법, 주말 내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야말로 법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한 상호 관세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즉시 효력이 좀 상실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 이 상호 관세는 IEPA라고 해서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법적 근거로 매긴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효 판결이 났으니까 6대3으로 결국 이 법 안에 녹여 있던 중국 등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 판타닐 관세 같은 경우에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플랜 B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적 근거를 바꿔서 또 관세를 매긴 흐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IEPA에서 이제는 무역법 122조로 근거를 바꿔서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겠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하루 만에 150일간의 관세율로 해서 15%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흐름들이 주말 내내 우리 경제를 좀 들썩이게 했던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매길 때 무역법 122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한시적인 법적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장 150일간입니다. 관세율을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15%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대만이 15%로 했잖아요. 이 평균 이 선을 좀 지키려고 하는 의도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무역법 122조로 해서 최장 150일간 상한선이 15%인데 여기까지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장 150일이기 때문에 이 최장 150일을 넘어서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0일 이후 조치가 지속되려면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을 복귀해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유럽연합이나 너무나 착하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습니다. 대미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니 우리나라, 유럽, 일본, 대만은 여타 다른 국가 대비에 비해서 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50, 미얀마는 40, 캐나다는 35, 멕시코는 25, 중국 20, 아세안 19, 인도 18이었는데 이 모든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15%로 내려가고 우리는 그냥 15. 물론 영국과 호주는 10에서 5%포인트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여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무효 판결, 이거는 아니다.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그동안의 상호 관세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펜타닐 관세,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10에다가 펜타닐 관세 추가 10이 붙어서 20이었는데 15%로 인상할 거라고 시사를 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5%포인트 낮아진 거니까 중국 쪽에서는 축제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거고요. 물론 이쪽 부분에서는 소멸됐지만 기존 무역법에 관계해서 관세를 때린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 품목 관세 이런 부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매겨진 이 슈퍼 301조이죠. 이것은 대중국 IP 침해 관련해 가지고 보복 관세였는데 이게 평균 20% 이상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철강, 알루미늄 50%, 그리고 자동차 15%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상호 관세 이런 부분만 좀 완전 소멸되고 펜타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3대 리스크, 조금 더 우리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리스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특정 품목 수입이라고 해서 미국 국가 안보를 침해했다라고 생각되는 국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품목 관세로 때려진 그런 상황인데 그 관세를 부과하는 활용 근거가 됐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K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내기도 한 바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품목 대상이 늘어나거나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주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크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는 중론이니까. 하지만 리스크 차원에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역법 301조인데 슈퍼 301조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법적 근거 되겠습니다. 역시 불공정, 차별된 무역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보복 조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법인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시간적인 룸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조사 기간이 9개월에서 1년 정도 남짓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시간 소요의 이슈 때문에 바로 되진 않겠지만 만약 되면 장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세율 상한이 없고요. 그리고 국가 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도 그런 쿠팡 관련해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좀 조이고 당연하죠.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가 털렸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미국 쪽에서 강하게 좀 압박해오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조사 가능성도 쿠팡 쪽에서는 이 무역법 안에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 나오니까 이 부분도 리스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세법 33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데 연방기관의 조사가 없이도 되고요. 최대 50% 관세 부과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협박력으로는 최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저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확장법 232조 가장 리스키하고 그다음에 슈퍼 301조라는 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3,500달러 이미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15%를 예전에 받아놨잖아요. 그 규모 관련해서 대미 투자를 계획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 나오더라도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 신흥국 ETF도 좀 올라서 마감이 돼서 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행보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새 관세 카드 이런 부분이 있죠.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조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에서 VS를 좀 쳐봤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런 리스크 더해서 2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그런 이슈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슈 조금 더 주목하면서 가자라는 게 중론이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하나증권에서 이 트럼프 관세 판결 이슈 이후에 시장이 어떨런지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실제 우리 시장도 별탈 없이 오늘 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율이 실효 관세율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관세 이런 부분이 낮아질 것이고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 면제 품목을 유지했을 때 실효 관세 그 얘기죠. 약 1.5% 정도 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백악관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핵심 광물, 천연 자원, 의약품 그리고 우리 같이 메모리, 반도체, 항공 우주 제품 등을 이미 공개를 했죠. 이런 부분에 면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변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보자라는 걸 앞 페이지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플랜 B, 착수 관세부가 이연 효과 이런 부분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신규적으로 새롭게 관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법 제301조, 슈퍼 301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리스크 두 번째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적용을 하려면 미국 무역 대표부의 조사도 있어야 되는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과까지 시간이 좀 소요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 소요되는데 일단 타격을 받게 되면 좀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관세 환급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장기 옵션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만에 하나 실현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에는 어느 정도 좀 룸이 생길 가능성,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환급이 무산돼도 현 상황에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논리를 하나증권에서 펼쳤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투자 대응법 그리고 영향력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사모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관세 이거 위법이다라는 그런 이슈 이외에도 오른 흐름들이 있었고 아마존이 2.5%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매 품목 느낌 아시죠? 대부분 해외 생산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그동안에 좀 눌린 것들이 좀 풀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보시고요. 장난감 관련주, 장난감은 거의 생산이 40% 정도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법 판결이 났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올릴 수 있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하스브루나 마텔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웨어페어, RH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가구, 그리고 고급 가구 소매 판매점 이런 부분 가구주이고요. 그리고 온홀딩스 크록스 신발주인데 여전히 관세 위헌 때문에 급등 후 매물을 좀 소화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종목 안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상승폭을 줄인 섹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세 위헌 판결 이후에 그동안 관세 이슈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다라는 점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관세 철회 판결 이후에 약세 전환됐거든요. 이 약한 달러 때문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산군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엔, 유로, 파운드, 페소, 헤알 요거는 좀 가치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국제 유가는 미 이란 긴장감 이런 부분 외에도 관세 위헌 판결 때문에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올랐다라는 흐름. 금은 플래티늄 올랐고요. 은 플래티넘 같은 경우 6% 올랐죠. 그리고 구리 비철금속도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비트코인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반영됐거든요. 자산 가치들의 흐름들 이렇게 좀 변동이 됐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큰 흔들림 없이 가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용히 가지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이 이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이란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포기하라라고 하면서 19일 날 얘기했죠. 최대 한 보름 정도 주겠다, 2주간 주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리스크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이 DB증권에서는 유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물가 변수를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시설 투자, AI 시대에 투자가 막 거세지다 보니까 구리, 기타 상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오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물가 상승률을 자극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DB증권에서는 물가가 배럴당 66달러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2분기부터 유가가 미국 물가 상승률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결국 유가가 배럴당 66달러 그 하방을 지지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에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정책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 이런 부분은 좀 조기에 리스크를 좀 해제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란은 핵 협상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면서 26일 제네바 회담서 미국과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란 이쪽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변수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쭉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한 10시 1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5,9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5,800선을 넘은 지 하루 만에 5,900선까지 뚫어냈는데요. 장 초반 5,93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정말 6,000피 이번 주 내로 써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5,9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업종별 등락률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지금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AI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네, 37%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3% 가까운 강세 탄력이 붙으면서 지수를 올려내줬고요. 장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신고가를 썼는데 SK하이닉스는 97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삼성전자는 2.79%가량 상승, 하이닉스는 2.3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AI 관련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공급이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부품단에도 이러한 훈풍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오늘 주목받으면서 14%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LCC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이로써 주목을 받으면서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안에서 오늘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0.58%가량 소폭 하락에 그치고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지만 나머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은 좋은데요. 현대건설은 오름폭을 키우면서 현재 6.39%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3사도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효성중공업은 5.67%가량 상승, LS일렉트릭은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까지 4%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대한전선,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차도 3.54%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안에서 1위부터 5위권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가 무효 판결이 나면서 이에 대한 이 반사이익 효과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 관련주들도 좋은데요. 삼성생명이 3.8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조금씩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보험주 단안에서 강세 탄력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이제 내일이면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 내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험주들 전장에서만 8% 넘게 지수단에서 올랐는데 오늘도 보험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만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빠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증권업종은 오늘 쉬어가고요. 은행업종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함께 올라주면서 오늘 AI 관련된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15%가량 급등하면서 전장이어서 오늘도 주목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BHI도 4%가량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알테오즈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2.86%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0.62%가량 상승 중입니다. 특히나 이 파마리서치라든지 그리고 또 LNC바이오 같은 미용의료기기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오늘 상한가 기록했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가는데요. SM엔터테인먼트 2%가량 오르고 있고요. 지금 BTS가 컴백을 앞둔 가운데 하이브도 주가가 오늘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원자재 그리고 원자재 종목까지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동성화인텍도 8%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는데요.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5,900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전장 대비해서 85포인트가량 올려내면서 5,89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5,9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5,930선까지 장 초반 개장 직후에 튀어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름폭을 조금 줄였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7%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1,1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는데요.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좀 순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 7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도 순매수로 전환된 이후 매수폭을 키워갈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올해 들어 외국인이 9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3,800억가량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는 외인입니다. 개인은 4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순매도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337억 원가량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을 키우면서 800억 넘게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인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SK스퀘어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목표 주가가 날로 좀 키높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유지 관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어떻게 보면은 200조 원을 넘기는 그런 수치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 예전에는 171조 원이었는데 201조로 보면서 이제 연간 영업이 200조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분기에 메모리 삼성전자에서는 영업이익 1위를 탈환할 예정이다라는 전망치를 보이면서 범용 D램, HBM 쪽 메모리 수익성, 세트 수익성은 둔화되지만 반도체 쪽에서 커버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고요. 메모리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17과 18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그 고점을 넘어설 이익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좀 써놨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잉여 현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125조에서 278조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남은 돈을 갖다가 앞으로 삼성전자가 뭐 할까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늘어난 현금을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비메모리 쪽을 강화하거나 또 AI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2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24만 원 목표 주가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도 더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신증권에서 SK 하이닉스도 전인 미답의 SK 하이닉스다라고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4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올해 영업이익단에서 142에서 174조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수익성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범용 드램과 HBM까지 얘기를 하면서 워낙 HBM 쪽에서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대한 그런 주인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장기 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은 수급도 안정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신규 발행을 추진을 하면서 ADR 본격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3월에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까지 있다라고 했고요. 대신증권이 14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리포트 당연히 냈고요. 130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SA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분석했는데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업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역대급 사이클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으로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달 초에 엔비디아의 HBM4 관련해서 출하를 개시를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조금 발빠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시 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 약간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완벽한 칩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게 제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CLSA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SK 하이닉스다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 의견을 확고히 투자 매수 의견 유지라고 얘기를 했고 12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HBM4 관련해서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55%라고 얘기했고 삼성전자는 25에서 최대 30%, 마이크론은 20%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좀 비교 분석된 데이터 좀 보시고요. 마이크론은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레벨 수익률 상회 관점에서 바라라고 했고 마이크론 495달러 목표 주가 제시했고 삼성전자 앞서서 말씀드린 26만 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지금 주요 클라우드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70%에 이어서 올해 65% 정도 급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러 가지 28년 이전까지 공급이 확대될 여력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 주식시장 올해 코스피 6,400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목표가 20만 5천 원, SK하이닉스 120만 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올해 코스피 목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외에 내수 그리고 자본재 쪽으로 온기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성장률 둔화, 환율 변동성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투자 유의사항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삼성생명 오늘 장중에 보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27만 원 선까지 갔다가 현재 한 23만 원, 4만 원 요 정도까지 좀 내려왔더라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 27만 5천 원으로 JP모건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장중 고가가 27만 원 선까지 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JP모건에서는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을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자본 건전성 회복에 대한 이슈, 보험금 지급에 대한 여력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무적으로 조금 안정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회계 불확실성이 종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법 개정 맞춰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주당 배당금 작년 5,300원 부분인데 앞으로 배당 성장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치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 시총을 넘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시총이 이제 지분 가치로 봤을 때 8.51이니까 그게 한 95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비교 분석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33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NH투자증권이 26만 원, 한국투자증권과 DB 같은 경우에는 23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했거든요. 이런 부분 눈여겨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오늘 두 자릿수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42만 원 정도 갔더라고요. 근데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7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IP 부품 업종의 탑픽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궤적을 따라서 MLCC도 오를 것이다라는 자신감, 이쪽에서 피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5년간 영업이익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을 추정하면서 사실 전방 쪽에서 생산 조절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그만큼 폭등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 AI향 부품이 워낙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상세 가능하다라고는 언급했었고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고부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오르고 비중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수익 개선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 그게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 가중될 거라고 보면서 올해와 내년 슈퍼사이클을 기대한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일본 무라타 MLC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0%를 돌파했는데 삼성전기는 작년에 MLCC 영업이익률이 11.7이었거든요. 근데 무라타가 30%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 실적 개선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는 언급도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목표 주가 46만 원, 현재 주가 42만 원, 약간의 룸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갈 수 있을지 KB증권의 리포트에 대한 숨은 의미 이런 부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록을 세운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정책 모멘텀을 가진 보험주 이런 부분이 또 상승폭을 조금 높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려졌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우리가 대규모로 무역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 문제가 제거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국내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들도 우리 한국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주들은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지금 가장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고 가장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 지수를 끌어당기고 있죠. 당연히 5,800, 지금 5,900도 넘보면서 곧 있으면 바로 6,000원을 볼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도 증권사들은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난주까지 해서 증권주와 보험주 같은 이 금융주들이 우리 시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차익 시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익 시연 나오는 것이 이 증권주나 보험주가 끝물이다 아니면 피크를 쳤다 보기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에서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에 법적으로 상법에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 최대주의 이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상당한 자사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사주들을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들은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지주회사인데 두산의 주가가 이 다른 지주회사를 견인해서 끌어당기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지주회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지금 수출주들이 이제는 그 미국 관세 문제 때문에 그 많이 위축이 됐던 수출들이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월 달에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한 수출을 했는데요. 그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이번 2월 달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긴 터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들이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원전주들이 오늘 조방원 중에 원전주가 좀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원전은 국내 내수 시장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를 건설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노후 원전을 해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빚을 내서라도 AI에 투자하겠다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 그 원전과 또 거기에 이런 전력을 보내주는 송전망, 전력 기기죠. 이런 또 전선주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 패키지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라면 이제 한눈을 들어서 내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내수주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지난 설 연휴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내수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소비한 것과 함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소비하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이 소매주들이나 유통주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항공주들도 또 상당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주들은 다음 3월 달에 BTS의 그 완전체가 이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특히 아미들이 대규모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이런 걸 보시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 돈을 벌고 있는 종목들이 어딘지를 보시면서 긴 안목으로 이런 종목들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계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주 같은 경우 삼양식품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삼양식품이 치고 나가면 오뚜기와 농심도 따라갑니다. 이것도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 유입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호텔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아직은 실적과 상관은 없지만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남북 경협주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전통적으로 긴 안목으로 봐야 될 그런 종목들입니다. 호실적 관련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데 오늘 관심주는 뭐로 가볼까요? 네. GSP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동 파라나스 호텔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인데요. 또 요즘에는 또 관광 호텔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유입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GSPNL뿐만 아니라 호텔을 갖고 있는 호텔주들은 방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있을 BTS 월드 투어가 우리나라에 시작되면서 외국인 그 아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호텔을 먼저 잡기 위해서 호텔 방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예약, 이 부킹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GSPN의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는 걸 기억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GS, PNL, BTS 효과 톡톡히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리스크 잘 진단하면서 수익률 잘 낼 수 있는 전략, 염승환 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을 향한 압박은 오히려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상호 관세가 막히자 보편 관세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카드도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라는 일괄 규칙이 사라지면서 어떤 형태의 무역 장벽이 등장할지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도 재협상 압력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 등 기존 합의를 유지하면서 EU, 일본과 보조를 맞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 웨이를 간다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반적으로 차근차근 좀 풀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란 이슈까지 더해서 중요하죠. 자, 오늘 염승환 LS증권 디지털 영업본부 이사와 함께 이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시장이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이슈라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관세 15%에 니까. 그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또 시장이 이거를 예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기존에 이제 1심, 2심에서도 이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서 트럼프의 이제 입지는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어쨌든 이 위헌 판결은 이 관세를 뭐 이제 부과하는 근거를 없앤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서 관세를 대통령이 부과하는 거는 그건 위헌이다. 의회가 해야지 왜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다만 이제 무역법 122조 들어가지고 15% 이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150, 근데 이건 이제 150일까지밖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달 후에는 이게 폐기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남은 카드가 무역법 301조예요. 그래서 이 301조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조사를 통해 가지고 특정 국가 품목을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타격을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 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좀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5달 동안은 당장 뭐가 이렇게 뭐 관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나 철강이 들어가는 품목 관세도 뭐 그대로 15%, 50%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나 당장 뭐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좀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에서 이런 판결을 내다 보니까 관세 환급해달라고 그런 소송도 네.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대미투자법 입법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한다라는 의중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예. 대미투자특별법은 3월 5일인가요? 아마 그날 통과시킬 걸로 지금 이제 기사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좀 무관하게 뭐 관세 위헌 판결이 나왔다 해서 우리가 대미 투자를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가 좀 이제 공지에 몰렸고 관세도 위법이니까 우리가 굳이 뭐 투자할 필요 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국제 관계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놓고 그걸 먼저 한다? 그냥 미국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더 큰 보복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때 약속을 했던 것처럼 뭐 투자하는 건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차후에 이제 미국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좀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어쨌든 이걸 계속 원하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대미 이런 투자 약속 지키길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 3월 5일 날 특별법을 아마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관세 환급도 참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하면 당연히 좋은데 네. 또 이게 또 불편합니다. 예. 그리고 당장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5년 걸릴 거다. 소송까지.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소송을 벌써 할 걸로 좀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거를 뭐 소송 건다고 해서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세 환급 부분은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받고 싶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 관세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일단은 다 대부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국내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서 슈퍼 301조에 대한 리스크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니 해도 일단 상당 부분 시간은 소요됐지만 세율 상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우려는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미국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쿠팡이 좀 걸려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쿠팡은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이 그쪽 미국에 좀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쿠팡을 이렇게 뭐 못 잡아서 안 달랐냐 막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도 쿠팡을 쓰지만 사실 거의 전 국민이 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해킹 사고 나면 안 되지만 뭐 사실 그런 일들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결국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CEO나 경영진이 어떻게 대응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대표가 어쨌든 직접 와가지고 좀 사과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 임원이 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국회 청문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 정서로 보면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저게 뭐 사과하는 건지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서 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이마트에 그 스타컴으로 좀 옮겨가는 좀 모습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또 이런 뭐 슈퍼 301조나 이제 한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 뭐 이런 것들을 또 쿠팡을 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이거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미국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미 우리는 그 미국과의 뭐 관세 협상도 사실 다 끝났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 쿠팡 가지고 더 걸기는 애매한 게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쿠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슈퍼 301조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150일 후에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요 고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그 증시나 뭐 경제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자칫 방치하고 있을 수 있는 이슈가 더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란 문제는 사실 좀 이제 요게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저기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 주변국에 미 군이 지금 이미 좀 많이 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군함도 가 있고 사실 미군 공군 전력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지금 벌써 투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위에서 좀 타격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는 공격은 쉽지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 중간 선거를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이란을 치게 되면 이란은 베네수엘라랑은 차원이 다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버리면 유가가 튈 수밖에 없어요. 뭐 70달러는 기본이고 80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격하고 나서 빨리 끝나면 오히려 그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빨리 끝날지 뭐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될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게 저는 좀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10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고 지금 협상을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아직은
그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에 보면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딱히 뭐 악재가 별로 없어요. 네, 많이 오른 거 말고는 뭐 빠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이란 쪽에 대한 뭐 미국의 선제 공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이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을 쳐버리면 미국 경제에도 사실 별로 좋을 게 그렇죠. 없어서 네, 네, 네. 칠 수 있을까? 근데 관세 위헌 판결이 나서 또 이게 대통령이잖아요. 네. 정치인이고 국면 전환을 하려면 또 아, 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선을 돌리기 네, 위해서. 맞아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많은 게 중국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인기가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또 이란을 치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네. 일단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이란 이슈는 일단 좀 우리가 좀 중립인 상태에서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관세 이슈보다 지금 조금 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란 이슈에 조금 더 네. 있으니까 주시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이고 또 대신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님이 빠질 이유가 없다 증시에서 네. 지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추가 상승력 조금 더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격은 부담돼요. 사실 뭐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사실 네네. 뭐 제가 코스피 주봉 차트를 지난 주말에 봤는데 무슨 뭐 작전주 차트 같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솟아버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제 지수 아니면 대부분 개별 기업으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파르게 단기간에. 그러면 적어도 이제 좀 약간 식어가는 게 좀 정상인데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뭐 시중에 유동성도 너무 풍부하죠. 또 거기다가 삼성전자 지금 이익 대비하면 주가가요. 아직도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싸니까 네.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 뭐 리포트들에서 목표 주가 또 올린 부분도 나왔고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가는 좀 단기에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그 과열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이익과 비교하면 아직 이익을 못 쫓아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여기서 주가가 뭐 이란 문제나 뭔가 주가라는 건 뭔가 악재가 하나 나와야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 이제는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이렇게 가겠죠. 네. 상승 속도가 둔화되겠죠. 근데 방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란 문제가 좀 커진다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충격받으면서 한 번에 좀 큰 아래쪽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이슈만 아니라면 크게 매크로 쪽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19만 원 내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등락 거듭하다가 결국 또 20만 원을 한번 좀 넘어가는. 근데 단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하게 오르기는 좀 쉽지 않다. 올해만 해도 연초 대비 지금 삼성전자가 47%나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올랐으니까 거의 50% 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게 또 빠른 거죠, 속도가. 그래서 약간의 그 속도 조절은 좀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흔들리지 않지만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항상 실적은 잘 나오니까 뭐 숫자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망이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특히 이제 저는 좀 주목하는 게 베라루빈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는데 네. 그게 일정을 좀 지켜줘야죠. 그게 연기되거나 이러면 또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베라루빈이 이 하반기에 나오는지 아니면 스케줄이 당겨지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봐야죠. 지금 구글의 TPU가 굉장히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올랐는데 얼마 전에 메타랑 엔비디아가 서로 이제 파트너십 맺고 메타가 엔비디아 GPU를 대규모로 구매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우려가 완화됐거든요. 경쟁 우려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지금 TPU와의 어떤 이제 경쟁 구도 요거를 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줄지 아니면 그걸 실제로 좀 위협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좀 우리가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게 HBM4죠. 네. HBM4가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이제 요즘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보다 훨씬 셌잖아요. 그래서 그 HBM4 요 관련해서 주요 이제 들어가는 회사가 좀 누가 될지 뭐 네. 이름을 언급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독주했거든요. 독주했는데 이 독주 체제가 좀 깨질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할지
아니면은 여전히 기존에 그 우리한테 많이 물량을 줬던 회사가 뭐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 같다. 뭐 이런 언급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HBM4와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하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엔비디아 실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코를 주목을 해야겠네요. 젠슨항 CEO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라 루빈 출시 그리고 HBM4 고객사에 대한 여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GPU 경쟁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이제 주목할 부분은 요즘에 AI 시대에 너무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업체 HP, 델 이런 부분의 실적 발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컴퓨터 제조 회사인데 네. 이제 관건은 그거죠. 서버하고 개인용 PC가 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서버는 좋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특히 델 같은 기업이 서버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 서버 있죠. 네. 서버 렉 같은 걸 조립을 해주니까 그 언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기대보다 잘 나와야 되겠죠. 서버 쪽이. 그리고 PC는 아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C 디램 여러분들 아마 PC 교체하고 싶으셔도 지금 못 하실 거예요. 너무 디램 값이 비싸죠. 올라가지고 네. 1년 만에 6, 7배 올라버렸거든요. 디램 값이. 그래서 이거 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델이나 HP 같이 PC 만드는 회사들은요. 원가 부담이 커져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를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상보다 더 안 좋을지. 예상보다 안 좋으면은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값이 훨씬 지금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HP와 델 실적 발표 보면서 그 두 가지 메모리 값에 대한 어떤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그거랑 서버형 이제 이 조립과 관련해서 진짜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큰 건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 트럼프 변수,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이란 이슈까지 좀 중첩돼 있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또 시장 따라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 근데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게 네. 주도주들 많잖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많은데 너무 오른 거 이제는 쫓아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좀 과열은 맞으니까 많이 오르니까 언제든 속도 조절 나오니까 전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6천 넘고 삼성전자 20만 원 좀 넘어간다. 그럼 뭐 나는 일부 좀 덜어내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 나오면 또 못 견디니까 뭐 그런 분들은 본인이 결정하셔가지고 일부 덜어내시는 건 괜찮아요. 많이 또 올라오기도 했으니까. 다만 큰 그림상에서 아직 우리나라 증시가 갈 길은 되게 멀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더 상향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은 진짜 이제 진짜 꼭지다. 난 다 줄여야지.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 들고 가시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살 업종도 찾아보시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못 오른 거. 뭐 사실 대표적인 게 그 네카오 같은 거 네. 정말 안 갔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들이 호재가 없어요. 사실 딱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세장은 순환하면서 가니까 그거랑 또 최근에 건설업종 네. 여기도 아마 건설 경기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는 질 것 같은데 주가 안 오른 섹터들도 찾아보시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을 한다면 좀 소외주 쪽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략의 골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자 승률에 꼭 보탬이 되시길 바랄게요. 염승한 LS증권 이사님과 함께 오늘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디램 매출 1위를 1년 만에 되찾았다. 지난해 4분기 매출 191억 5,600만 달러, 전분기 대비 40.6% 급증했다. 글로벌 시장 매출의 36.6%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를 다시 제쳤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72억 2,600만 달러로 25.2% 성장했지만 점유율은 32.9%로 하락했다. 승부를 가른 건 HBM과 가격이었다. 삼성은 HBM3와 고부가 범용 디램 판매를 동시에
동시에 확대했고 평균 판매당한은 40% 뛰었다.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물량과 단가를 함께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삼성은 차세대 HBM4를 앞세워 수성에 나선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 탑재로 양산에 돌입했고 올해 HBM 매출은 3배 이상 늘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향 공급 확대를 예고해 1위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조금 살벌한데요. 바로 램마겟돈. 성경 속 인류 최후의 전쟁터 아마겟돈에 메모리 반도체 램을 붙인 신조어입니다.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첨단 메모리가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증시에는 그야말로 축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4를 둘러싼 투톱의 혈투가 한창인데요. 먼저 SK하이닉스, 지난 5일 최태원 회장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치킨집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과 HBM4 시장 진입을 앞두고 AI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장면이었는데요. 이미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협업을 무기로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정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 HBM4 양산과 출하를 발표하며 판을 흔들었는데요. 고성능 D램을 사용하고 또 6세대부터 필수 공정이 된 로직 다이 공정까지 자체 파운드리 기술로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SMC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을 일부 활용해야 하는 하이닉스와 달리 종합 반도체 기업의 수직 계열화 역량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AI가 메모리 물량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범용 D램 가격은 한 달 새 24% 상승했고요. 낸드 플래시는 무려 65% 급등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낸드는 4배 이상, D램은 8배 넘게 폭등한 셈인데요. 제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기이한 상황을 두고 해외에서는 멸종급 품귀 현상이라며 램마겟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 열기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아마겟돈 전쟁터를 배경으로 이재용 회장이 설명할 시간 없다, 빨리 타라고 외치는 밈까지 등장해서 웃겼는데요. 물론 경고음도 있습니다. AI 수익성 논란, 금리 불확실성, 그리고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에 대해 중앙은행과 연구기관들은 리스크를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그 경고를 잠시 눌러두고 질주하는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9만 원을 돌파해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 속에 올해 영업이익이 150조 원을 넘어서고 많게는 200조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역시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목표가가 상향 속도가 다소 둔화되며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증권가도 여럿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을 점검하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4 기대감이 이어지는 한 실적 개선 전망은 유효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SK하이닉스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97만 원 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고 공시하면서 투심을 강하게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고점 부담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에 나섰다는 점이 시장에 신호를 준 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올렸고 일부는 140만 원, 170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내년 상반기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HBM4 시장에서도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 추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발표까지 더해지며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램마겟돈은 단순한 신조어가 아닙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시장의 온도인 건데 메모리 가격,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이 정말 증권가의 목표 주가에 도달할지 지켜보시면서 저는 내일 또 재미있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 6,000포인트가 진짜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 진짜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기 전인 지금 상황인데 정말 생소합니다. 6,000이라는 지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이상한데요. 이게 또 적응이 되면 적응이 되겠지만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그렇죠? 6자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 5,000 시대를 연다고 했을 때 약간 상징적인 그 포인트였는데 거기서도 1,000포인트를 더 오르다니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19만 3천 원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오후장에 더 지금 뜨겁게 달아올라 가지고 20만 원을 찍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 느낌이 제 느낌이 저게 지금 오전장에 약간 지금 그 가열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후장에 더 치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오늘 못 가더라도 또 뭐 기회는 있지만 오늘도 지금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대단한 지금 힘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3%대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4위죠, 4위. 자, 이거 그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나왔으면은 현대차 갑작스럽게 이렇게 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역시 뭔가 하나가 트리거가 터져주면 되는데 자, 오늘도 그런 종목입니다. 자, LG전자죠. 자, LG전자 제가 그때 그 특징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얘도 아니 뭔가 지금 걸리면 갈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가져왔잖아요. 걸렸죠, 지금. 이 지금 걸렸습니다, LG전자가. 지금 LG전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 일단 40위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LG전자가 걸려버렸어요. 현대차가 저렇게 될지 몰라. 현대차 그때 10위 밖에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요. 조방원한테 밀려가지고 10위 밖에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순간적으로 불어나서 4위 자리까지 갔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LG전자라고 그러지 않을 말란 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피지컬 AI가 LG전자한테도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LG전자 분명히 청소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데 아니 그게 피지컬 AI 아닌가. 맞잖아요. 만질 수 있는 거. 그게 거기서 터지면 걸린다니까요. 근데 걸렸죠, 지금. LG전자가 드디어. 자, 이게 무슨 일인가. 그쵸?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LG자 들어가는 거는 건드려서도 안 된다. 근데 이제 LG자 건드려서도 안 된다는 게 그 비슷한 게 그 전에 국장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그거였잖아요. 지금은 국장을 쳐다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 LG전자도 약간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려고 하는 어떤 관문에 있지 않은가. LG자 들어간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해서 LG자 들어간 거 쳐다보지 않으면 바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니까 이게 감개무량하죠, 지금. 자, 일단 2025년에 베어 로보틱스를 추가하면서 로보틱스도 들어갔죠, 지금. 그리고 지금 원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기 전에 말이죠. 원래 산업용 로봇 관련해가지고 로보스타라는 그 기업을 먼저 사실 발굴한 게 LG전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F&B 푸드 앤 베버리지의 협동 로봇이 뜨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득세를 하고 나서 이제 약간 산업용 로봇 시장은 조금 뒤로 미뤄졌었죠, 그게. 근데 이 사실 로보틱스 선제적으로 먼저 했습니다. LG전자도 할 거 다 해요. LG전자가 솔직히 좀 비아냥의 대상이 되잖아요. 뭐 폰도 뭐 접고 무슨 롤리폰인가 무슨 이제 사람들이 접는 폰 나오는데 얘네들은 많은 폰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쵸? 한단계 더 진화했었잖아요, 사실은. 접는 폰에서 얘는 그냥 마치 그 파피루스 종이처럼 말아버린다. 그러다가 이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포기하고 그럼 뭘 할 것인가 하다가 애플카가 등장했다가 그게 또 안 됐잖아요. 이게 사람이 몇 번 희망 고문을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거의 쓰러지려고 할 때 사막에서 갑자기 오아시스가 발견이 됐는데도 LG전자에 워낙 당해가지고 그게 신기루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신기루가 아닌 것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HS 사업부, MS, ES, VS 그리고 LG 이노텍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생활가전, 영상기기, 친환경 신제품. 그러니까 지금 저게 다 피지컬 AI 아니에요? 그렇죠?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에서 이제 만질 수 있는 저런 직접 빅데이터를 부딪혀가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피지컬 AI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비자하고 맨날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말 그게 불 붙으면 제대로 붙을 수 있는 아니 로봇 청소기, 냉장고, 아니 무슨 뭐 저기 에어프라이어, 그렇죠? 식기세척기. 아니 주부님들 맨날 부딪히고 만지고 손 떼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거기서 학습하고 빅데이터는 피지컬 AI 최전선의 아이템들이 다 있는데 왜 도대체 LG자 들어갔다고 안 돼? 하는데 그 요소들이 드디어 지금 연쇄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끼가 있었단 말이에요. 끼가 있었는데 아 이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끼가 얘도 있는데 왜 얘는 슈퍼스타가 못 되나. 그런 거 있죠. 아니 얘는 너무 그걸 들었는데 아이유 씨 아니 너도 아이유 같이 재능이 있는데 왜 넌 아이유가 안 되는 거야? 어? 아이유가 될 재능이 있는데 그렇죠? 아니 있어요 얘도 지금. 그래서 매출의 0.6% 증가, 영업이익은 21.2% 감소, 당기순이익 65.3% 증가 왔다 갔다 했고 자 MS 부분이 TV 수요 감소, 중국 업체 경쟁 심화. 자 그쵸 저런 것 때문이죠 지금 계속 TV가 안 돼요. 하이얼이나 이런 거에서 싸게 뿌려버리니까. HS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구독 사업 확대 덕에 저 부분은 증가했고 AI 기반 도구로 고객 맞추면 제품 개발, AI 설계 시스템. 자 이제 뭔가 이슈가 터질 것 같죠. 이슈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드디어 붙었거든요. 진짜로. 자 글로벌 사우스 오늘 전략 나왔네요.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키우겠다. 아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또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브라질을 지금 하고 브라질이 보니까 지난해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국 합산 매출이 6조 2천억 원인데 지금 2023년과 비교해서 이미 20%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다시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키우겠다. 12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기간 전사 매출 증가율의 2배로 떤다. 아 엄청난 지금 그 목표를 세워놓고 있군요. 그리고 보니까 한국, 북미, 유럽 선진 시장 중심의 매출 구조를 완화하겠다. 신흥국으로 진출하겠다는 지금 야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저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것보다는 지금 피지컬 AI 이게 지금 붙은 거죠. 그 다음에 냉각, 데이터 센터 냉각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끼가 많다니까 이게 어떻게 불만 붙으면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주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버티브 홀딩스 날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GST 이런 거. LG전자 맨날 뭐 만들었어요. LG전자가 금성 시절부터 만들었던 게 뭡니까? 선풍기 에어컨 만들었는데 당연히 그 냉각 기술 있겠죠. LGU 플러스 그 데이터 센터의 냉각 기술 다 누가 제공하나요? LG전자가 제공하죠. 국냉식, 수냉식, 지금 액침 냉각. 그 뭐 앨런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했는데 우주에 가서 발열이 없는 시대가 완전히 와서 지상 데이터 센터가 싹 다 없어지면 모를까. 그게 100% 대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도 진짜 많아요, 끼가. 그걸 몰라주는 시장이 정말 원통했죠. 자, 다들 몇 층이세요? 하면서 여자분을 업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힘겨워 보이네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쳐가지고 기다리신 분들도 그렇죠. 이제 좀 구조대가 와 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LG 팬들이 많네요. 다 야구 얘기만 있더라고 왠지. 자, 야구는 LG 무적 LG. 그렇죠? 자, 이게 자 하나도 보세요. 하나 맨날 그 야구 못하다가 하나 2위 하면서 하나 그룹 다 갔잖아요. 야구 잘하고 그 주가도 좋고. 자, LG는 우승하지 않습니까? 자, 야구랑 어떤 평행이론. 하나 그룹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뭔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요 LG 6번째 우승을 저기 하는 건가요? 기념? 그거 하는 거 같고. 진짜 오늘 오진에 LG전자가 이런 날이 있었나? 그냥 LG전자가 너무 시원하게 오르니까요. 자, 지금 LG전자 오늘도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급등했죠. 아, 그래서 지금 대단한 야구는 LG 무적 LG인데 LG전자가 코스피에서도 무적 LG전자가 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너무 뭔가 지금 그 예전에 싹이 아예 안 보여가지고 솔직히 낙담하고 그냥 포기했는데 요즘 좀 싹이 보여요. 진짜로.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약간 상황이 조금 뭔가 지금 보로노이라는 업체가 제가 그 들어갈 때 안 그랬는데 22% 급등하네요 또. 그렇죠? 저 종목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보시면은 바이오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알테오젠 지금 2.7에서 오르면서 에코프로 추격하고요. 코롱티슈진이 오늘은 또 5.52가 오르고 있네요. 신약 개발 업체도 아직 있습니다. 살아있고요. 자, 보로노이가 오늘 22% 오르죠. 유한양행이 또 오픈에인 이노베이션의 또 파트너로 삼은 보로노이, 또 항암제에서 뭔가 터뜨릴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오늘 준비한 건 오름 테라퓨틱스거든요. 오늘 오름 테라퓨틱스가 지금 10% 가까이 또 오르고 있는데, 자, 우리 기술 같은 저기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기 원자력도 오르고 있는데, 자, 오름 테라퓨틱스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엄청 올랐을 때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뭐 아들이 아빠 우리는 왜 이게 부자가 됐어? 했더니 뭐 우리는 2026년에 뭐 오름 테라퓨틱스 샀어. 5년인가? 작년에 했었나요, 제가? 그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름 테라퓨틱스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에임드 바이오랑. 그렇죠? 근데 지금도 쉬고 있는 거지 시대가 안 끝났어요. 자, TPD2 기술을 개발하여서 DAC, ADC랑 이게 좀 섞여 있죠. D가 앞으로 왔어요. DAC로 불리는 차세대 항체 분해 약물 접합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고, 자, 매출액이 99.9% 감소, 영업 손실은 7,691.9% 증가. 자, 엄청난 지금 바이오 업체들이 저런 게 많아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얘네들은 플랫폼에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으로 보이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슈 보니까 독립리서치에서, 요즘에 독립리서치 많죠? 스몰 인사이트 리서치라는 곳에서 오름 테라퓨틱스의 지금 구간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서 이벤트로 인해 다가올 슈팅의 시간을 사는 구간이다. 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으면 난 레이티드라고 하죠.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썼습니다. 원래 중소형주나 이런 바이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나 의견을 제시 안 하고 보고서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표적 단백질 분해제에 항체를 결합한 분해제 항체 접합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저 ADC랑. 그래서 분해제 항체 접합제에서 DAC, 이중적 및 표적 분해를 전면에 세운 항암신약 개발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아까 다가올 슈팅 이벤트가 저거군요, 그거. BMS 맞죠?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하고 버텍스 두 글로벌 파마가 각각 DAC TPD 기반 플랫폼의 계약을 지불하고 파트너로 합류했다. 저기서 이제 BMS나 바텍스에서 뭔가 하나 기술 이전 계약, 그게 터지는 게 지금 그걸 기다린다 이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걸 사는 시간으로, 시간을 사는 구간으로 알아요. 말이 멋있네요, 그렇죠? 시간을 사는 구간으로. 자, 이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매우 유혹적이라 다시 오르면 좋고, 저희 4컷 만화를 그려놓으셨는데 보니까 뭐 매수 클릭해가지고 뭐 이게 내용을 했는데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4컷 만화를 읽었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잘 무슨 내용인지. 자, 어디까지 가려고 투더 문. 자, 역대급 불장에도 이놈을 버리지 못하는 이분이 써놓으셨네요. 바이오 섹터에서 정말 크게 한방 터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래서 역대급 불장인데도 아직 다른 애 안 가고 오름 테라퓨틱스 기다리고 있으신 분이에요. 자, 호가창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10% 가는데 그 이유가 다들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결정적인 결과가 아까 BMS나 버텍스에서 나온 게 없어서 그 아까 독립리서치에서 나온 의견대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가창의 공백이 지금 되게 많은 거예요. 결정적인 게 나온 게 없어서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팔 사람은 없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 이 좋은 장에 다른 거 사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오름 테라피에서 신규 매수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약간 실종된 상태? 그래서 호가창은 좀 심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시간을 사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 생각이에요. 바이오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데 한 번 또 올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1200, 1300 못 가죠. 바이오 없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LG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LG전자. 자, 오늘 또 급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LG라는 거는 들어가면 사면 안 돼서 지금 인식이 바뀌고 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거 볼 시간에 그냥 시작가로 사세요. 손가락 빨지 말고. 왜냐?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자, 이게 넣을 걸 살 걸 말 걸 팔 건인데, 자, 우리가 별명을 껄무새로 가죠. 앵무새가 똑같은 말을 계속 되뇌이잖아요. 지나고 나서도 되뇌여요. 그러지 말도록 지금 행동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굿을 하겠습니다. 제가 앵무새에 빙의해서 이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껄무새가 되지 마세요. 저를 마지막으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넣을 걸, 말 걸, 살 걸, 팔 걸, 걸.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장은 이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글로벌 관세를 15%로 부과하면서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시작과 동시에 5,900선을 돌파하며 6,000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5,93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정말 6,000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다만 오름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일종 저점 부근 5,8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5,9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5,900선을 내려놓은 모습이고요. 5,830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1,155포인트 지나가면서 마찬가지로 오름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양 지수 일제히 오늘 1% 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강보합권까지 코스닥 지수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에 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순 매도하면서 매도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순 매수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이내 다시 순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8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 만에 순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의 순 매수만이 들어옵니다. 7천억 넘게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개인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그래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순 매수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기관이 1,000억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관세 무효 판결과 함께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1,440원 선으로 돌아왔고요. 1,442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주요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보험주 주가가 오늘 장 초반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자사주 비중이 작지 않은 보험사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기대 때문인데요. 키움증권은 오늘 DB손해보험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하며 추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중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당 배당금을 7,600원으로 전년 대비 12% 올리고 배당 성향은 30%로 확대해 주주 환원율 재고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됐는데요. NH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이번 보험주 급등은 업황 개선이나 실적 상향과는 무관하다며 실적 방어 능력과 자본 정책 명확성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22%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15,1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흥국화재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6.6%가량 오름세고요. 6,12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DB 손해보험 주가도 현재 시간 8% 넘게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20만 7천 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신고가 새로 입선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 영향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MLCC 가격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삼성전기가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MLCC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급증하는 수요 속 MLCC 업계 1위인 무라타의 나카지마 노리오 사장은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MLCC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라타에 이어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기도 MLCC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삼성전기의 MLCC 등을 생산하는 컴포넌트 사업 부문 매출액은 3조 8,78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 글로벌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스도 지난 20일 삼성전기에 대한 지분 5% 이상의 보유 사실이 공시되며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전장에 이어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면서 3거래일 연속 신고가 경신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47%가량 급등하면서 4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MLCC 관련해서 삼화 콘덴서도 주목받으면서 25%가량 급등 중입니다. 5만 4,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19만 7천 원까지 고점 높이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1.89%가량 오르면서 19만 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받는 전고체 전지 분야의 주요 특허 출원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존의 화재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을 불연성의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주요 출원인별로는 도요타가 2,33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2,136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도 상위 특허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3년 기준 특허 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삼성 SDI가 51%, LG에너지솔루션이 50%로 나타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22년 2,750만 달러에서 연평균 180% 성장해 2030년에는 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5 2차 전지 산업기술 이행안을 연내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시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3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 주가도 2.49%가량 쉬어갑니다. 3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글로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6,000피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속 그간 주도주였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외주의 반등까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동시에 이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글로벌 배터리 패권을 위한 그런 심리 그리고 특허 소송 중인 상황에서 핵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윤석정 경제평론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다뤄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네. 일단 LG화학과 LG엔솔이 이제 동시에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관련 특허 이런 부분에서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더 이상 공짜 점심은 없다. 없다, 예, 네. 예. 사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관련 특허를 갖다가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특허를 갖다가 얻기까지는 공짜가 아니었죠.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쌓아놓은 특허들인데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무단 침범, 침해하는 걸 갖다가 볼 수는 없다라는 네. 어떤 내용인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약 3만 6천 건에서 한 4만 건 정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G 화학 것까지 합치면 약 한 5만 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은 거냐면은 삼성의 SDI가 관련 특허가 2위인데 한 2만 1천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2배가 훨씬 넘는 거고요. 뭐 글로벌 1위 배터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CATL이 갖고 있는 특허가 한 1만 건 정도 돼요. 그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엄청난 특허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예. 특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최근 5년간 특허 출원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허 경영을 갖다가 가속화한 어떤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LG 화학에서 분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특허 경영을 갖다가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5년 사이에 보유 특허 수를 갖다가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BMS 분야,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도 2018년에서 2022년 기준 5,400 약 70여 건의 특허를 갖다 확보했습니다. 이 특허가 어느 정도나 많은 거냐면은 중국 상위 5개 회사의 합산 건수보다 더 많은 양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고요. 아까 리포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의 특허도 일본 도요타에 의해서 2위 정도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특허를 굉장히 촘촘하고 공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LG화학 특허는 약간 좀 특이점이 있어요. 소재 업체잖아요. 그래 핵심 소재에 대한 특허망을 갖다 구축을 하고 있는데 가령 뭐 양극재 표면 코팅이라든지 결정 구조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에 제조 공정 등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특허 소송 중인데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네. LG 그룹 쪽에서 그 특허의 어떤 전면전을 선포한 게 사실은 24년 4월부터예요. 특허 전쟁을 갖다 본격화한 시점이 24년 4월부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 특허 무임 승차에 대해서 소송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LG가 수십 년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 기술을 갖다가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핵심 전략 특허만 이 시점에서 580여 건이 이게 도용이 됐다. 이렇게 LG 측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LG 측은 튤립 이노베이션이라고 유럽의 특허 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헝가리 소재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이제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법적 어떤 뭐라고 할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주요 이제 소송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LG 엔솔 대 중국 신황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3연승을 거둡니다. 이 시점이 언제면 25년 5월과 7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그 특허 침해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분리막 및 그다음에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거고요. 네. 이 독일 법원에서 LG 쪽의 손을 갖다가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그러니까 신황다 배터리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고요. 잔여 물량을 갖다 전체 회수하거나 폐기해라. 그다음에 손해배상 명령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이게 사실 이 명령이라는 게 독일에 이제 한정된 거예요. 독일 특허 법원에 낸 거니까. 근데 해당 배터리를 갖다 탑재한 차량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차량이냐면 다짜 스프링이라는 차량인데 다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짜. 예, 예. 르노의 저가형 모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르노. 르노. 예.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독일 내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황다가 이 그 소송을 대리한 튤립 이노베이션이 니들 이거 쓰려고 하면은 로얄티라든지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계속 그 배터리를 갖다 탑재한 팔고 있는 거죠. 완성차 업체한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에 나섰냐면 올해 1월입니다. 이 소송이 한국으로까지 이제 확전이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으로 확전이 됐냐면 신황다와 지리자동차 상대로 공식 제소를 했습니다. 신황대는 뭐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한 건데 왜 지리자동차에 대해서 이 공식으로 제소를 했냐면은 르노 코리아의 2대 주주가 르노의 2대 주주가 지리자동차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지리자동차까지 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단순 배터리 단품이 아니라 지리자동차와 연관된 르노 코리아의 어떤 모델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랑콜 클레오스라고. 이게 하이브리드 버전이거든요. 거기 탑재된 배터리가 바로 신한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결이 나겠죠. 판결이 나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탑재한 르노코리아에 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못 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 르노코리아 측에서 신황다 측에 압력을 가하겠죠. 이거 큰일 났으니까 빨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라. 네. 라는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 배터리 소송 자체가 배터리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차 업체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이게 만약에 특허 침해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차를 판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 그러면 이거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배터리 업체를 갖다가 압박을 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할 거다라는 어떤 생각하에 이 소송을 갖다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유의미한 소송 하나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대 중국 BYD. BYD를 상대로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통합 특허 법원 UPC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면전을 갖다가 이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소송을 제기한 거냐면 26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BYD 본사 및 유럽 내 9개 계열사를 갖다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미국 소재 특허 관리 전문 회사인 BMS 이노베이션이 나섰습니다. BMS 이노베이션. 아까 튤립 이노베이션하고 네. 다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글로벌 점유율 어떻게 보면 전기차만에서 1위, 2위를 다툰다고 하잖아요. BYD 직접 칼을 빼들었는데 뭔 특허를 갖다가 그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냐면은 이거는 그 2차 전지 관리 기술, 그러니까 BMS 시스템이겠죠. 그다음에 배터리 통신과 관련된 핵심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갖다가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 했기 때문에 이게 이 UPC, 그러니까 유럽 통합 특허 법원 여기에 그 가입한 유럽 내 국가들 현재는 18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가령 뭐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18개국이 전부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은 그 18개국에서는 이제 이 배터리를 갖다가 쓰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를 못 쓰게 되면 BYD의 유럽 수출 자체가 완전히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냐면은 물류망 자체가 엉킬 거 아니에요. 가령 18개국에서 금지가 되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 가입 안 한, 그러니까 유럽 통합 특허 법원에 가입을 안 한, 그리고 비준을 안 한 다른 국가들 있습니다. 뭐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등이 있는데 이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 물류망이 얽히고 이 해당 브랜드가 완전히 신뢰도를 잃었으니까 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결국은 그 영향이 유럽 전역에 그 뭐라고 할까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이제 승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송이 이것도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24년 8월에 제기된 소송이거든요. LG화학 대 중국 롱바이. 한국 이름은 한국 자회사가 제세능원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거는 양극직 특허에 관한 거였습니다. 한국 특허 심판원에서는 이겼죠. 근데 이게 26년 2월, 바로 이번 달이죠. 제세능원의 충주 공장 가동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LG화학이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양극재부터 뭐 배터리 완성차 같이 이게 중국을 겨냥하는 건데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IP 관련해서 방어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렇죠. 공짜 네. 장점이 없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도. 네. 이게 한국 배터리 그리고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네. 그 LG 측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 모델을 갖다가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죠. 대표적인 기업이 그 퀄컴이지 않습니까? 퀄컴은 매년 그 라이선스 그 수익으로만 뭐 수조 원 정도를 벌고 있잖아요. 보통 그 라이선스 피 같은 게, 그러니까 로열티 피가 얼마냐면은 핵심 전략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가액의 1에서 3% 정도를 갖다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비싸잖아요. 네. 특히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1에서 3% 정도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대략 추산을 하게 되면은 한 1년에 수천억에서 한 조 단위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로열티 수익 모델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게 지금 그 특허, 전략 특허를 24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전략 특허를 갖다가 침해했다고 본 게 LG 쪽의 입장을 보게 되면 한 580여 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580여 건이란 뭐냐면은 중국에 해외에 수출하는 모든 전기차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재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BYD만 하되 이게 수백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열티 수익 하나의 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국 배터리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배터리가 글로벌 진출하라는 데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가령 뭐 이 굳이 진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로열티나 라이선스 피를 내고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테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특허망을 갖다가 피해서 자체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배터리만 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의 어떤 글로벌 진출, 그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어떤 기술 어떤 탈취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특히 중국 업체들 배터리를 쓸 경우에도 사실 이게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 이걸 요구를 할 겁니다. 결국은 타사의 특허를 니들이 침해하지 않았느냐. 그걸 갖다가 니들이 보증을 해라. 네. 그렇죠? 그리고 향후 소송 발생 시에는 배터리사가 모든 손해배상과 아니면은 리콜 비용 등을 책임진다는 뭐라고 할까요? 강력한 면책 조항을 계약서에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중국 배터리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이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거란 얘기죠. 기존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한번 돌아볼 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특허에 소송해서 만약에 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설계 자체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배터리도 바꿔야 되지만 설계 자체도 바꿔야 되니까 이 완성차 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K배터리의 어떤 프리미엄 및 협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IP를 침해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완전한 어떤 독자적인 자신만의 IP를 갖고 있는, 결국 한국 K배터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쓰느니 한국산 배터리를 쓰겠다 하는 뭐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예. 사실 엄청난 연구와 또 개발 비용을 들여서 IP를 구축한 건데 네네네. 그걸 그냥 도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예, 그걸 예.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잘 된다면 또 하나의 좀 든든한 수익 창출력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네요.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유럽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아까 얘기한 스텔란티스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룹들이 이제 기존에 그 중국산 배터리가 싸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써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네. 한국 지금 무역 심판원에서 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황다이 배터리를 탑재한 르노 코리아의 어떤 특정 차에 대한 어떤 판매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내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뭐 완성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니까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걸 갖다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그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어요. 파워코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애는 쓰지만 이게 기술력의 한계와 초기 수율 확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이상하게 그 중국 업체, 배터리 업체의 힘을 좀 빌리려고 얘기해요. 가령 뭐 고션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어떤 배터리 회사와 손을 잡아가지고 그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G의 어떤 그 촘촘한 그 뭐라고 할까요? 특허 방어벽 이게 막혀서 사실 이런 어떤 전략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원래 의도한 방향대로 성공할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K배터리와의 협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럽 완성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그냥 무분별하게 써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소송들이 본격화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소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배터리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IP 클린 상태에 네. K 배터리로 희귀하거나 전략적 협력을 갖다가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애써 구축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IP,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그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는 그게 하나의 그게 이제 그렇게 애를 쓴 어떤 그런 결과들이 결국은 K 배터리의 어떤 수혜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어떤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LG 측이 지금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허 소송 자체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급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네. 특히 UPC 미국 유럽 그 통합 특허 법원에서 BYD 소송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전기차 세계 전기차 시장의 어떤 판도 자체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LG화학 소재 쪽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배터리 이쪽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소송 중인데 특허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K 배터리와 협력할 가능성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네요. 네, 이런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잘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가 5,900선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6,000포인트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코스피의 목표치 산단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올해 지수 상승률이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독보적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날씨 더 어떤 분위기일지 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을 마감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가지 못했던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보험주 프리마켓에서부터 정규장까지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선주가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의 호황 지속평가에 힘입어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MLCC 관련주도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투톱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그 화력이 이제 이런 부품 삿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무라타가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MLCC 관련주가 나란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조선주, 원전주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 이슈 소화하면서 나란히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헌 판결을 내면서 예상 밖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밖에도 조선주에 대해서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원전주에 대해서는 데미 프로젝트 1호가 원전 그리고 SMR이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관련해서 오늘도 원전주는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육계 관련주가 오늘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이 서울 인근까지 확산되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육계 관련주가 오늘 뛰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대신증권 리포트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오늘 대신증권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27만 원 제시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오늘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오늘 목표가 145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요. 창사 이래 최강 수익성을 기록할 것이라고 오늘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인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신한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파트너사인 머크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판결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며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서 매수 의견 리포트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두 종목 미국의 관세 위법 수혜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히나 LG전자는 이 외에도 이 피지컬 AI 기대감도 오늘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붙으며 장중에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 전체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온다는 점이 부각되며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더존비지온인데요. 유럽의 최대 사모펀드인 이큐티 파트너스가 이 더존비지온의 잦은 상패를 위해서 공개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고 오늘 이지홀딩스 상한가를 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폭탄 배당을 공시했다는 점이 오늘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2월 2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장 강하죠. 양시장이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실적에 주목하면서 전략 잘 짜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